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복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필수로 외워야 하는 주기율표 꼭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모양 그대로 요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 주기율표를 외워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 했던 것 중에 원자 번호와 이제 에너지 준위, 전자 껍질 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 원자 번호는 뭐와 같냐면 양성자의 숫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므로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은 무엇이냐면 원자에서 전자가 핵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 돌고 있는 궤도를 이제 전자 껍질 혹은 전자 궤도라고 합니다. 나요. 그 다음에 이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특정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자, 요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특정 에너지 값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의 특징은 뭐냐면 핵이랑 가까울수록 이제 에너지 준위가 낮고 핵이랑 멀수록 에너지의 준위가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전자 에너지가 낮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자 핵과 멀리 있을수록 이 전자는 높은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옥텟 규칙에 대해서 저번에 잠깐 배웠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이해하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일단 바닥 상태란 얘기는 뭐냐면 원자가 에너지를 가장 작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전자를 우리가 배치를 할 텐데 전자 배치를 할 때 가장 안쪽 껍질부터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전자 껍질 중에 바닥 상태란 얘기는 뭐냐면 안쪽 껍질부터 전자를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에도 8개 이렇게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대신에 가장 안쪽 껍질부터 채워주는 게 규칙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2가지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네온이 있습니다. 자, 원자 번호가 10번이에요. 10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10개. 그래서 전자 몇 개? 10개입니다. 그래서 전자 10개를 우리가 채워줄 건데 가장 안쪽부터 채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채우려고 했더니 가장 안쪽에는 전자가 최대 2개밖에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전자 2개를 이렇게 채웠어요. 그 다음 남는 전자 8개가 있겠죠. 이 8개 전자는 그 다음 껍질에 채웁니다. 됐나요? 네, 나트륨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11번이니까 양성자가 11개, 전자가 11개입니다. 그래서 이 11개의 전자를 채울 건데 가장 안쪽부터 채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쪽에 2개 채웠죠? 그 다음에 9개 전자가 남았고 9개 전자 중에 8개를 이 두 번째 껍질에 채울 수 있어요. 그럼 1개가 남죠? 이 1개는 그 다음 껍질에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주기율표에서 1번부터 20번 사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전자 배치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족을 볼 거예요. 주기율표에서 요 세로 줄을 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은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기는 이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는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같은 족에 있는 이 원소들의 전자 껍질을 한번 전자 배치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자, 수소 먼저 볼게요. 자, 수소. 그 다음에 리튬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나트륨이에요. 그 다음에 칼륨입니다. 공통점 찾았나요? 그래요. 어때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전자가 1개로 모두 같습니다. 찾았나요? 그러면 한번 2족 보도록 할게요. 자, 2족의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한번 봅시다. 어때요? 가장 바깥에 2개죠. 됐나요? 그럼 13족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붕소 볼게요. 하나, 둘, 셋.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어때요? 좀 감이 왔나요? 그리고 14, 15, 16, 17쪽 한번 볼게요. 14족은 가장 바깥에 4개가 있고, 전자가 15족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인도 하나, 둘, 셋, 넷, 5개. 자, 그 다음 16족은 하나, 둘, 셋, 넷, 5, 6. 산소. 그 다음에 황 보면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7쪽 한번 볼게요. 플루오린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염소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찾았나요? 자, 그 다음 18쪽 보도록 할게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최대 2개 만족했죠. 그 다음에 네온도 하나, 둘, 셋, 넷, 5, 6, 7, 8. 8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 8개 모두 채웠습니다. 헬륨은 가장 바깥에 전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2개를 모두 만족했고, 자, 아르곤은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아르곤도 세 번째 껍질에 가장 바깥쪽 껍질이죠. 세 번째 껍질에 어때요? 전자가 8개고 그 다음에 8개를 만족시켰습니다. 세 번째 껍질에. 자,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을 다시 보면 헬륨은 어때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2개까지 채울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가장 안쪽 껍질이 하나밖에 없고, 자, 네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 그 다음에 아르곤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러분들 요 전자 배치도는 혼자 규칙에 따라서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럼 규소 한번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소는 14번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14개겠죠? 그럼 전자는 몇 개예요? 전자도 14개입니다. 14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안쪽 껍질에 2개까지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8개까지 채울 수 있죠? 2개, 8개 채웠습니다. 14개 전자 중에 벌써 10개를 채웠어요. 그럼 나머지 4개는 그렇죠. 그 다음 껍질에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1번부터 20번까지 꼭 혼자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일단 같은 족에 있는 얘들을 봤을 때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숫자가 똑같았죠. 물론 18쪽의 헬륨이랑 네온, 아르곤은 좀 다르긴 했어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수소와 헬륨, 전자 껍질 몇 개예요? 그렇죠, 1개죠. 자, 리튬, 자, 전자 껍질 몇 개예요? 리튬 2개, 베릴륨도 2개, 붕소도 2개. 자, 그 다음에 3주기에 있는 나트륨, 전자 껍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뭐 황도 3주기에 있는데 하나, 둘, 셋. 어때요? 찾았나요? 그렇죠. 같은 주기에 있는 이 원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자 껍질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가 증가하죠. 그래서 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증가합니다. 됐나요? 그럼 얘를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은 족이에요. 족, 가족입니다. 자,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같습니다. 대신에 요거 헬륨이랑 그 다음에 네온, 아르곤은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헬륨은 가장 바깥에 2개, 그 다음에 아르곤이랑 네온은 8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정의 먼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체외각 전자라는 개념이 있고 원자가 전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체외각 전자는 뭐냐면 전자 껍질에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의미해요. 자, 칼슘의 체외각 전자는 얘겠죠. 얘랑 얘. 그래서 칼슘의 체외각 전자의 숫자는 2개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칼륨은 그렇죠. 체외각 전자 숫자가 1개예요. 됐죠? 그런데 원자가 전자는 뭐냐면 체외각 전자 중에, 즉 전자 껍질의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중에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뒤에 좀 더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우면 요 체외각 전자랑 원자가 전자를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옥텟 규칙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장 바깥에 껍질에 있는 전자 수를 다 채우면 안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가장 안쪽 껍질에 2개를 채울 수 있는데 1개밖에 안 채워져 있죠. 그래서 불안정해요.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쪽 껍질에 2개 채울 수 있는데 2개 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 네온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울 수 있는데 8개를 다 채웠어요. 그래서 안정합니다. 자, 아르곤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쪽에 전자 8개를 채울 수 있는데 8개를 다 채웠어요. 그래서 안정해요. 그래서 18쪽 원소들은 안정한 원소인데 1쪽부터 17쪽은 어때요? 가장 바깥쪽 전자가 다 채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불안정한 원소들입니다. 이 불안정한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서 이 안정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런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쪽 원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안정합니다.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하지 않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 18쪽 원소들은 체외각 전자가 2개지만 화학 결합에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그래서 원자가 전자는 0개예요. 자, 네온.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8개죠? 그래서 최외각 전자는 8개입니다. 그런데 이 8개의 전자가 네온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안정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화학결합이라고 하면 전자가 관여를 하는데 이 네온이나 아르곤이나 헬륨은 이 전자들이 안정하기 때문에 전자가 관여하지 않아요. 이 원자들이 안정하기 때문에 전자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는 0개입니다. 좀 이해됐나요? 그런데 뒤에 가서 화학결합을 배우게 되면 요 2개의 최외각 전자랑 원자가 전자가 구분이 될 거예요. 자, 화학결합이란 보통 전자들의 이동, 공유 등 전자가 관여합니다. 안쪽 전자 껍질의 전자들은 안정해서 이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지만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들은 불안정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데 이 18쪽 원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얘는 헬륨 같은 게 2개에 만족했는데 2개 다 채웠죠. 그 다음에 얘는 8개 채웠고 아르곤도 8개 채웠기 때문에 안정해서 화학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헬륨, 네온, 아르곤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아무튼 얘네들을 같은 족의 원소라고 합니다. 요 내용은 뒤에서 화학결합을 배우게 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화학적 성질이 굉장히 비슷해요. 자, 이쪽도 보게 되면 가장 바깥의 전자가 각각 2개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가장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가족처럼 묶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족의 족자 써가지고 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지는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같은 족의 원소들을 동족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1족인 원소들은 동족 원소. 얘네들도 동족 원소, 둥소랑 알루미늄도 동족 원소예요. 됐나요? 자, 동적 원소들은 바닥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가지고 유사한 성질을 갖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튬과 나트륨은 동적 원소로 이온이 될 때 리튬은 1 플러스가 되고 나트륨도 1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과 리튬 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똑같이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1개씩 증가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족 같은 족이죠.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기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이 하나씩 증가하죠. 됐나요? 그 다음 주기는 가로줄인데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자 껍질 수가 같았어요. 자, 우리 3주기 한번 볼게요. 3주기 전자 껍질 수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어때요? 모두 다 전자 껍질 수가 3개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같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장 바깥에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1개씩 증가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2주기에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리튬은 1개. 그런데 베릴륨은 2개. 그 다음에 붕소는 3개.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숫자가 증가하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요거 화면 띄워줄 테니까 잠시 멈추면서 필기 못했던 거 한번 필기하도록 합시다. 자, 같은 족의 원소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알카리 금속,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 그 다음 비활성 기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알카리 금속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카리 금속이란 이렇게 1번부터 20번 사이에 주기율표 중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금속들을 얘기합니다. 뭐 칼륨까지 배우긴 했지만 뭐 루비둡이랑 세슘 같은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1쪽에 속하는데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금속들입니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나 선생님이 칼륨까지 설명하신다? 그럼 여기까지 알면 되고 뭐 루비듐이나 세슘까지 설명하시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몇 개 안 되니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쪽에 있는 원소들을 어떤 원소라고 하냐면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루오린, 염소까지 있지만 이 브로민이랑 아이오딘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18쪽 원소는 헬륨이랑 네온이랑 아르곤인데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합니다. 왜 안정한지는 바로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정하기 때문에 활성이 없어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하여 다른 원소들과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알카리 금속들은 어떤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카리 금속의 특징이에요. 주기율표에서 1족인데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입니다. 금속이기 때문에 실온에서는 고체고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물과 반응해가지고 어떤 기체를 발생시키냐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수소 기체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에다가 발생한 기체에다가 성냥불을 딱 대면 펑 터집니다. 이러면 수소예요. 그다음에 반응한 물은 어떤 특징을 띠냐면 염기성을 띱니다. 이 알카리 금속이랑 물이랑 반응하는데 반응한 뒤에 물은 염기성을 띠어요. 이 염기성을 다른 말로 알카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들을 알카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기성인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뭐 지시작했던 거 기억나죠? 염기성일 때 페노프탈레인은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광택을 잃어요.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을 그냥 공기 중에 두면 금방 광택이 사라집니다. 이게 산소와 쉽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물이랑 산소랑 쉽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을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물과 산소를 차단해야겠죠. 그래서 석유와 파라핀 등에 보관합니다. 물과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밀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떠가지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칼로 자르면 잘릴 정도로 굉장히 무릅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자,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다 가장 바깥의 전자가 1개죠. 그래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가 쉬운데 요 문장은 뒤에 화학 결합 그 다음에 이 안정한 원소, 불안정한 원소를 배우면 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응성은 어떻게 되냐? 리튬에서 칼륨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그래서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크고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커요. 요것도 뒤에서 한번 설명하고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용은 이렇게 같습니다. 미레인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예요. 리튬은 배터리에 이용되고 나트륨은 가로등 등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잘 보도록 하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7쪽에 속하는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17쪽의 원소에 해당합니다. 자,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두 개의 원자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같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플루오린은 플루오린 원자 하나로만 있지 않고 플루오린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분자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2Cl2Br2I2인데 요것도 왜 그러는지는 뒤에 화학결합에서 배우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얘네 상태는 플루오린 기체는 보통 상온에서 기체, 그 다음에 염소도 기체, 근데 브로민은 액체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이 고체이긴 한데 승화를 해요. 자, 승화가 뭐예요? 승화? 자, 우리가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죠? 보통 고체, 액체, 기체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어떤 물질들은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거나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건너뛴다 해가지고 뭐 승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특징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안정한 원소, 불안정한 원소 나올 때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트륨 등 금속 혹은 수소와 반응을 잘 합니다. 나트륨 등 금속이랑 그 다음에 혹은 수소와 잘 반응을 해가지고 Cl이랑 그 다음에 NA랑 반응해가지고 NaCl이 돼요. 이것도 왜 그런지 곧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와 그 다음에 염소가 반응해가지고 HCl이 됩니다. 자, 반응성은 알칼리 금속이랑 조금 반대예요. 플루오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입니다. 요것도 도대체 반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뒤에 단어를 배우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특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플루오린 기체는 담황색, 염소 기체는 황록색, 그 다음에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흑자색을 띠어요. 자, 요거 마찬가지 이용도 선생님 미래행 교과서에 있는 거 했는데, 다른 교과서 배우는 사람들은 그 교과서에 있는 예시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플루오린은 치약에 쓰이고 그 다음에 염소는 소독약이랑 표백제 등에 쓰입니다.